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을, 지금까지 자기 자신으로 여겼던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 이전의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 형상은 주로 생각의 형태이다. 만약 악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형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 물질적인 형상, 생각 형태, 감정 형태와 동일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모든 다른 사람과 생명의 원천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연결성에 대한 기억 상실, 그것이 원죄이고 고통이며 망상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밑바탕에서 지배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세상을 창조하겠는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거나 역사책을 읽거나 혹은 오늘 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된다. 인간의 마음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악, 똑같은 기능장애를 계속 반복해 창조할 것이다. 육체와의 동일화는 에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중 하나이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가장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동일화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육체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육체라는 외부적 형상과 아름답다, 추하다, 강하다, 약하다, 너무 뚱뚱하다, 너무 말랐다 같은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몸의 내부에 살아있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몸의 겉모습이 어떤 차원에 있든 그 외부의 형상을 넘어가면 강렬하게 살아있는 에너지 장이 있다. 내부의 몸을 자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양 손바닥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좋다. 그때는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마음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한 좀 더 재미있는 것을 하는 것이 어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게 묻는 대신 직접 양손을 느껴보라. 즉, 손바닥 안에 미묘한 생명력을 느끼는 것이다. 생명력은 그곳에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단지 손바닥으로 의식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어렴풋한 찌릿찌릿한 감각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기 또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잠시 동안 손바닥의 주위를 집중하면 그 생명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눈을 감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부의 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두 발의 주위를 이동시켜 잠시 그곳에 머물고, 그러고 나서 두 손과 두 발을 동시에 느껴본다. 그 후에는 신체의 다른 부분, 즉 다리, 팔, 배, 가슴을 지나서 마지막에는 내부의 몸 전체의 생명력을 느껴보라. 이 내부의 몸은 사실은 육체가 아니고 생명 에너지이며 형상과 형상 없음 사이의 다리이다. 가능한 한 자주 내부의 몸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얼마 후면 눈을 감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부의 몸을 느낄 수 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내부의 몸과 접촉하고 있을 때 사실은 더 이상 육체와 동일화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과도 동일화되지 않는다. 즉, 더 이상 형상과 동일화되지 않고 형상과의 동일화로부터 멀어져서 형상 없음으로 향해 간다. 이 형상 없음을 우리는 존재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것이 당신 정체성의 핵심이다. 몸에 대한 그 알아차림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게 할 뿐 아니라 에고라는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가 된다. 이것은 면역 체계와 신체의 자연 치유력도 강화시켜준다. 비극적인 상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항복한다. 억울해하거나 깊은 원한을 품는 사람도 있으며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사랑이 더 커지는 사람도 있다. 항복은 있는 그대로를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삶을 향해 자신을 여는 것이다. 저항하면 내면이 움츠러들고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진다. 당신은 다친다. 부정적인 상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내적인 저항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도 더 많은 외부적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우주는 당신 편에 서지 않는다. 삶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햇빛은 들어올 수 없다.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당신의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당신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지어지지 않은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협조적이 된다.
불가사의한 우연들이 일어난다. 만약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은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서 휴식한다.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에고를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에고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의 집단적 기능 장애의 표현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 그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때 마치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진다. 에고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온전한 정신을 끌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온전한 정신이란 조건 지어진 상태와는 반대인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뿌리 깊은 무의식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단계를 취해야만 할 때가 있다. 그 경우에도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행동할 수 있다. 최고의 보호장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갖는 일이다. 당신이 에고라는 무의식을 그 개인의 문제로 분류하면 누군가는 적이 된다. 대응하지 않는 것은 허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대응하지 않는 것의 다른 말이 용서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에고를 꿰뚫어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인 온전한 정신을 보는 것이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에고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은 없다. 옳다는 것은 하나의 관점, 의견, 판단, 이야기 등과 같은 정신적 입장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옳기 위해서는 당연히 틀린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고는 옳기 위해 누군가를 틀리게 만들기를 매우 좋아한다. 바꿔 말해 자신의 더 강한 자아의식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틀리게 만들 필요가 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상황도 불만과 반응을 통해 틀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옳다는 주장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자신을 상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 에고가 갈망하는 것이 그 우월감이며 그것을 통해 에고는 자신을 강화시킨다. 에고는 집단적 기능장애, 즉 인간 마음의 정신 이상 증세이다. 에고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더 이상 그것을 누군가의 정체성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일단 에고의 정체를 알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한결 쉬워진다.
불만을 품거나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누구도 잘못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있는 에고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증상이 심할 수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면 자비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관계의 드라마에 더 이상 기름을 붓지 않는다. 기름은 무엇인가? 대응이다. 에고는 그것을 먹고 번창한다. 영적인 깨달음은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이 환상의 나를 버렸을 때 남는 것은 그 안에서 지각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의식의 빛이다. 그것이 바로 더 깊은 곳에 있는 나, 진정한 나, 순수한 있음이다. 나 자신이 그것임을 알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단지 상대적인 중요성만을 지니게 된다. 그 일을 존중하기는 해도 절대적인 심각성과 중압감은 사라져버린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이다. 내 삶의 배후에 항상 있는 나의 본질적인 순수 존재, 그 나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있음이다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가? 의식 그 자체로서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감지할 수 있는가? 혹은 일어나는 일들에 자신을 빼앗기고 마음속에, 세상 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당한 양의 불필요한 등짐을 평생 동안 지고 다닌다. 불만, 후회, 적대감, 죄책감으로 자신을 좁은 틀에 가둔다. 감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자아가 되어버렸으며, 그래서 그들은 오래된 감정에 매달린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에너지장 안에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부른다. 고통체는 배가 고프거나 스스로를 보충할 시기가 되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다. 아니면 어느 때라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통체가 먹이를 보충하려는 태세가 되면 사소한 일로도, 즉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방아쇠가 당겨진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고통체는 자신의 생각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갑자기 생각이 몹시 부정적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들기 직전에 어떤 감정이 불안과 분노같이 어둡고 무거운 기분이 마음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이며 고통체는 그 생각의 에너지를 먹는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나 다 먹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예민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에너지지만 전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고통체가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통체는 오직 부정적인 생각만을 먹는다. 오직 그것만이 자신의 에너지장에 적합한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장이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손에 들고 있는 책은 견고하고 움직임이 없는 물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감각기관들이 그 진동하는 주파수를 그런 식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물질은 의자든 책이든 나무든 몸이든 끊임없이 진동하는 분자, 원자, 전자, 그리고 미립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물질로 지각하는 것은 특정한 주파수 영역에서 진동하는 혹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생각도 역시 똑같이 에너지 진동이지만 주파수가 물질보다 높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생각에는 생각만의 주파수대가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더 낮은 쪽 주파수로, 긍정적인 생각은 더 높은 쪽 주파수로 진동한다. 고통체의 진동 주파수는 부정적인 생각의 주파수와 공명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만이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고통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꾸로 된 방식이다. 고통체로부터 나온 감정이 빠르게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며 일단 마음이 고통체에 사로잡히면 생각은 부정적이 된다. 그때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과거와 미래에 대해, 혹은 상상 속의 사건들에 대해 슬프고 불안하고 화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 목소리는 비난하고 잘못을 따지고 불평하고 상상한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화되고 그 왜곡된 생각이 무엇이든 믿는다. 이 시점에서 불행에 대한 중독이 자리 잡는다. 부정적인 생각의 기차를 멈출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은 아예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때쯤에는 고통체가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있고 당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체에게 고통은 쾌락이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열심히 먹어치운다. 사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보통 때의 목소리가 이제는 고통체의 목소리로 변해버린다. 내면의 대화를 그것이 독점해버린다. 고통체와 당신의 생각 사이에 악순환이 자리 잡는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고통체의 먹이가 되는 한편, 고통체는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고통체는 먹이 보충을 끝내고 휴면 상태로 돌아간다. 고갈된 당신과 병에 걸리기 쉽게 된 육체를 뒤에 남겨둔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정신적 기생충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 느낌이 맞다. 정확히 그것이다. 주위에 누군가가 가급적이면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고통체는 인간관계의 드라마를 일으켜 먹이를 얻기 위해 그들을 자극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말 그대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다. 고통체가 친밀한 관계와 가족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대부분의 먹이를 얻기 때문이다. 당신을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누군가의 고통체에 저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상처 입기 쉬운 곳을 알고 있다. 만약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나 시도한다. 고통체는 더 많은 감정을 찾아다니는 원초적 감정이다. 상대방의 고통체는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고통체가 서로에게 강한 에너지를 준다. 고통체와의 동일화에서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것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고통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기 안의 고통체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알미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는데 필요한 전부이다. 그리고 고통체와의 동일화가 멈출 때 변화가 시작된다. 고통체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감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나 마음속 대화를 점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행동까지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고통체가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할 수 없고 당신을 통해 자신을 재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감정은 아직 한동안은 당신 안에 존재하고 주기적으로 떠오를 것이다. 때로는 솜씨 좋게 당신을 속여 다시 동일화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 알을 흐려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감정을 상황에 투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안에서 과거의 감정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목숨까지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현존은 충분히 과거의 감정을 꼼짝 못하게 할 능력이 있다. 과거의 감정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고통체를 느낄 때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신을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에고는 그것을 무척 좋아한다. 삶은 받아들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 밖의 것들은 그 삶을 다시 흐려놓을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의 일부이다. 받아들임을 통해 당신은 넓고 광대한 본래의 자신이 된다. 전체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니다. 에고는 스스로를 하나의 조각으로 인식한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며 그것은 신의 본질과 하나이다. 모든 풍요의 원천은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이다. 그러나 먼저 바깥의 풍요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을 애워싼 삶의 충만함을 보라. 피부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 꽃가게 앞에 놓인 꽃들의 아름다움, 깨물면 과즙이 풍부한 과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풍요 속에 젖는 즐거움 등 모든 걸음마다 삶의 충만함이 있다. 자기 주위 모든 곳에 있는 풍요를 알아보는 것이 자신 안에서 잠자고 있는 풍요를 깨어나게 하는 법이다. 그런 후에 그 풍요를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라.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지을 때 그곳에 이미 에너지의 미세한 흘러나감이 있다. 당신은 주는 사람이 된 것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자주 물어보자.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이 상황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를 느낄 수 있고 늘 풍요를 느끼면 모든 것이 계속해서 당신에게로 온다. 풍요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불공평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풍요도 결핍도 내면의 상태이며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예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삶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우연 같은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여겨지는 일련의 일들 배후에는 더 높은 질서와 목적이 숨어 있다. 이것을 선에서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눈이 내릴 때 모든 눈송이가 저마다 정확히 자기 자리에 내린다. 생각을 통해서는 이러한 더 높은 질서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용물에 대한 것인 반면 더 높은 질서는 형상 없는 의식의 영역, 우주 지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잠깐이나마 들여다볼 수는 있고, 더 나아가 그 질서에 우리 자신을 맞춤으로써 그 더 높은 목적이 펼쳐지는데 의식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으로 들어갈 때 생각에 지배되는 마음에게는 주위 사방에 있는 무질서와 혼돈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발길 닿는 곳마다 완전히 썩은 부패한 물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 내면에 오직 고요만이 자리하고 생각이라는 소음이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곳에 숨은 조화가 있고 신성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모두가 완벽한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방식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더 큰 질서를 알아차리게 된다. 생각에 지배되는 마음에게는 조경이 잘 된 공원이 더 편안하다. 공원은 자연스럽게 무성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통해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질서가 있다. 원시림의 질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혼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좋고 나쁨이라는 마음의 분류를 넘어서 있다. 생각을 통해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깨어 있으면 또한 이해하려고도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으면 감지할 수 있다. 그때 처음으로 숲의 신성에 눈이 열릴 것이다. 숨은 조화와 신성을 감지하면 자신도 그 일부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때 당신도 그 조화의 의식적인 참여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연은 당신이 삶의 전체성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다. 생각은 상황이나 사건이 각각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하나하나 떼어내어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한다.
생각을 너무 신뢰하면 현실은 단편적인 것들이 된다. 이 단편화는 환상이지만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것이 매우 현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주는 나눌 수 없는 전체이며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물과 사건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마음속 분류가 결국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암시한다. 마음의 분류는 언제나 제한된 시각에 갇혀 있으며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진실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경품 복권으로 고급차에 당첨된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에 잘 묘사되어 있다. 친척과 지인들이 크게 기뻐하여 축하해 주러 왔다. 멋지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아요. 라고 그들이 말했다. 당첨된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아마도 하고 대답했다. 그는 몇 주 동안 즐겁게 새 차를 운전하며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그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친척과 지인들이 문병을 와서 말했다. 참으로 불운했네요. 또다시 남자는 미소 지으며 아마도 하고 대답했다. 그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밤, 산사태가 나서 그의 집이 바다로 쓸려가 버렸다. 다음날 또다시 친구들이 와서 말했다. 입원 중이라서 운이 좋았어. 남자는 또 대답했다. 아마도. 이 지혜로운 남자의 아마도는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더 높은 질서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겉으로 봐서는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이 전체라는 그림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그는 아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으며 전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나 사물도 없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일찍이 별들 속에서 형성되었다. 어떤 작은 사건조차도 문자 그대로 무한한 인과관계 속에서 생각이 미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방식으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알고 싶다면 우주의 창조까지 되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우주는 혼돈 상태가 아니다. 우주라는 단어는 질서, 조화를 의미한다. 그 질서는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언뜻 들여다볼 수는 있다.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지금과의 관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취하고 있는 모든 모습, 즉 지금 존재하는 것들, 혹은 지금 일어나는 것들과의 관계이다. 이 지금과의 관계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면 그 기능장애는 당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 반영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에고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의 순간과의 기능장애적인 관계. 당신이 현재의 순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서이다. 일단 일정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면 현재의 순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현재의 순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적이 되기를 원하는가? 현재의 순간은 삶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삶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현재의 순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정하면 먼저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것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친구답게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삶 쪽에서도 당신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협조적이 되고 상황도 협력적이 된다. 한 가지 결정이 당신의 현실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그 결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한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때까지. 현재의 순간을 친구로 삼으려는 결정은 에고의 종말을 의미한다. 에고는 결코 현재의 순간과 사이좋게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에고의 본성 자체가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고 저항하고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고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에고가 강할수록 삶은 한층 더 시간에 지배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생각이 과거 또는 미래와 관련된 것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과거에 의해 결정되며 자기 실현을 미래에 의존한다. 두려움, 불안, 기대, 후회, 죄책감, 분노 등은 의식이 시간에 얽매여 기능장애 상태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무저항은 우주의 가장 큰 힘을 여는 열쇠이다. 그 힘에 의해 의식, 즉 영혼이 형상의 갇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무엇이 존재하든 무엇이 일어나든 형상에 대해 마음속에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상의 절대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항하면 당신 자신의 형상 정체성인 에고를 포함해 세상과 세상의 일들이
실제보다도 더 현실성 있어지고 더 견고하고 더 영속적으로 보인다. 세상과 에고에게 무게와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형상들의 놀이를 생존 경쟁으로 오해하고 그 오해가 당신의 인식일 때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삶이 취하는 많은 형상들은 본래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 사물도 육체도 에고도 사건도 상황도 생각도 감정도 욕망도 야망도 두려움도 드라마도 모든 것은 무척 중요한 것처럼 가장하고서 왔다가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가버린다. 그것들이 나온 무의 세계 속으로 사라져간다. 그것들은 정말 실제 않은 것이었을까? 그것들은 하나의 꿈, 형상의 꿈 이상인 적이 있었을까? 꿈이 있고 그 꿈을 꾸는 자가 있다. 꿈은 형상들의 일시적인 놀이다. 그것이 이 세계이다. 상대적으로는 실제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실제 않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꿈꾸는 자, 절대적 실체가 있다. 그 안에서 형상들은 왔다가 간다. 꿈꾸는 자는 개인이 아니다. 개인도 꿈의 일부이다. 꿈을 꾸는 자는 그 안에서 꿈이 나타나고 꿈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다. 그것이 상대적인 것 배후의 절대적인 것, 시간 배후의 시간 없음, 형상의 내부와 배후에 있는 의식이다. 꿈꾸는 자는 의식 그 자체이다. 그것이 당신 자신이다.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 꿈 안에서 깨어나면 에고가 만들어낸 지구상의 드라마는 끝이 나고 더 평온하고 경이로운 꿈이 일어난다. 이것이 새로운 지구이다. 모든 형상이 무상함을 알아차리면 형상에 대한 집착도 형상과의 동의라도 줄어든다. 집착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가 불가피함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즐거운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즐거움이 이어지는 동안 누릴 수 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갇히는 대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한 단계 높은 시점을 가질 수 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알문 무집착과 연결되고 무집착에 의해 삶의 새로운 차원, 즉 내적 공간이 열린다.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저항을 멈춤으로써 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 형상과 더 이상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을 때, 진정한 당신인 의식은 형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는 내적 공간의 등장이다. 설령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이 공간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고요, 알아차리기 힘든 평화로 다가온다.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조차도 그 고요와 평화가 그곳에 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일어나는 사건들 주위에 갑자기 공간이 생겨난다. 또한 오르내리는 감정 주위에도 심지어 고통 주위에도 공간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각 주변에 공간이 생겨난다. 그 공간으로부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화가 발산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형상이고 그 평화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의 평화이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의 것들에 의미와 중요성을 주지 않고도 그것들을 즐기고 음미할 수 있다. 그것들은 원래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었다. 당신은 창조의 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에 집착함 없이 행동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줘 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 세상은 당신에게 그것들을 줄 수도 없으며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막을 내린다. 그런 모든 고통들은 형상의 과대평가와 내적 공간의 차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당신 삶에 내적 공간의 차원이 생길 때 감각의 즐거움 속에 실종되는 일도 집착함도 없이, 즉 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즐길 수 있다. 내적 공간의 차원을 잃어버리거나 잘 알지 못하면 세상 속의 일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심각성과 무게가 얹혀진다. 형상을 초월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위협적이고 결국 절망의 장소가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물질적인 것과 해야 할 일들, 생각해야 할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한 삶은 윈스턴 처칠이 한 가지 망할 놈의 것 다음에 오는 또 다른 망할 놈의 것들이라고 규정한 인류의 역사와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지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 생각이 지나가면 다음 생각이 연이어 밀려온다. 이것이 대상의식의 차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현실이다.
우리의 행성을 제정신으로 되돌리고 인류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상 의식을 공간 의식으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간 의식의 등장이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이다. 공간 의식은 사물을 의식하는 것과 동시에 그 밑바탕에 알아차림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은 사물, 즉 대상을 의식할 뿐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전면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 배경에 내면의 깨어있는 고요를 감지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이 차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결코 자각하지 못한다. 나는 때로는 그것을 가리켜 이런 식으로 말한다. 당신은 자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가? 공간의식은 에고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 물질주의와 물질성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 초월적이고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영적 차원이다. 만약 낮 동안의 삶을 불만, 불안, 걱정, 우울, 절망 그 밖의 부정적 상태로 보내지 않을 수 있다면 만약 빗소리나 바람소리를 듣는 일 등 이러한 단순한 일들을 즐길 수 있다면 때로는 오락과 같은 정신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다면 만약 완전히 낯선 사람을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로 대할 수 있다면 그때 평소 같으면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 점령당하고 있을 마음에 짧은 순간이긴 해도 순수 공간이 열린다. 비록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것일지라도 생생한 평화와 행복이 느껴진다.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단순한 것들의 가치를 알고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 속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이 공통된 요소는 배후에서 이것들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충만감, 평화, 그리고 생동감이다. 그러므로 소리, 풍경, 감촉 같은 어떤 단순한 것의 가치를 알아볼 때, 아름다움을 볼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친절을 느낄 때, 그 경험의 원천이며 배경인 넓은 내적 공간을 감지해 보라. 여러 시대를 거쳐 많은 시인과 현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단순하고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것들 속에 있음을 관찰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느라 사소한 것들을 계속해서 놓친다. 실제로는 결코 사소한 것들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철학자 니체는 깊은 고요의 드문 순간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썼다.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해지는 데는 얼마나 작은 것으로도 충분한가.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 가장 미미한 것, 가장 가벼운 것, 한 줄기 미풍, 찰나의 느낌, 순간의 눈빛,
이 작은 것들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준다. 고요하라. 왜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주는가? 왜냐하면 사실 진정한 행복은 사물이나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물이나 사건이 지극히 미묘하고 지나치게 야단스럽지 않으면 그것들은 당신의 의식의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적 공간이, 즉 형상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은 의식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내면의 의식 공간과 당신의 본질은 하나이며 같다. 바꿔 말하면 작은 사물과 일들은 내적 공간에 여백을 남긴다. 그리고 이 내적 공간,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 그 자체로부터 진정한 행복, 순수한 있음의 기쁨이 퍼져 나온다. 하지만 작고 조용한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에서 조용해져야만 한다. 깊은 깨어있음이 요구된다. 고요하라. 보라. 귀 기울이라.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라. 여기 내적 공간을 발견하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자신의 의식을 의식하는 일이다. 자신의 현존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아무 옷도 입지 않은 그 순수한 있음을 감지해 보라. 그것은 젊음과 늙음, 부유함과 가난함, 좋음과 나쁨, 그 어떤 속성에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창조, 모든 형상을 만들어내는 드넓은 자궁과 같은 것이다. 생각의 흐름에 틈을 만듦으로써 내적 공간을 발견하라. 그 틈이 없으면 당신의 생각은 어떤 창조적인 불꽃도 없는 반복적이고 활기 없는 것이 된다. 이 행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상태이다. 그 틈의 시간적 길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몇 초만이라도 충분하다. 그 틈은 당신 쪽에서의 어떤 노력 없이도 저절로 점점 길어질 것이다. 시간적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틈을 자주 가져와서 당신의 매일의 활동들과 생각 흐름의 여기저기에 그 틈이 있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관심을 돌려 내적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것이 의식을 탄생시키는 한 방법이다. 자신의 호흡을 의식해보라. 호흡의 감촉에 주목하라. 공기가 움직이면서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라. 들숨과 날숨과 더불어 가슴과 배가 조금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 번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그 전까지 생각에서 생각으로 방해받지 않은 연속적인 흐름이 이어지던 자리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한 번의 의식적인 호흡을 두세 번이라면 더욱 좋지만 하루에 가능한 한 여러 번 반복한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내적 공간을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다. 사실 호흡은 당신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어남이고 당신은 그것을 관찰할 뿐이다. 호흡은 저절로 일어난다. 몸 안의 지성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다. 긴장도 노력도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호흡 사이에 짧은 멈춤을 주목하라. 특히 숨을 다 내쉬고 난 뒤 다시 들이쉬기 전에 고요한 지점을. 호흡을 의식할 때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 또한 생각하는 동시에 호흡을 알아차릴 수 없음을 당신은 눈치챌지 모른다.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면 마음의 활동이 정지된다. 당신은 완전히 깨어있고 고도로 민감하다. 생각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완전히 현재의 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의식의 이름 없이 생각을 멈추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공간 의식이 등장한 것이다. 에고로 인해 손상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지성은 우주 지성의 외부 팽창 주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그 창조의 추진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형상의 창조에 의식적인 참여자가 된다. 창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를 통해 우주의 지성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한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며 따라서 행위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창조 행위는 고도의 집중력이 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힘든 노동도 아니고 스트레스도 아님을 배우게 된다. 싸움이나 스트레스는 에고가 돌아왔다는 신호이다. 장애물을 맞닥뜨렸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에고의 욕망 밑바닥에 있는 힘은 적을 만들어낸다. 즉, 똑같은 강도에 반대되는 힘을 낳는다. 에고가 강할수록 사람들이 각각 별개의 존재라는 의식도 강해진다. 반발력을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행위는 모두의 선을 목표로 한 것들이다. 그런 행동은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 분리시키지 않고 합친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나의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 속 의식의 등장을 위해, 나의 종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 가진 모든 존재와 자연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행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
행위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외부 현실을 나타나게 하는 데는 2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창조의 1차적인 요소는 의식이다. 아무리 활동적이고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상태이다. 내부 차원에서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형태만 다른 똑같은 세상을 에고가 밖으로 투영된 또 하나의 세계를 몇 번씩 재창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은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다. 각각은 의식의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대표한다. 가장 단순한 일부터 매우 복잡한 일까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셋 중 하나가 작동하도록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의 어느 상태에도 있지 않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받아들임이란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므로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즐겁게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최소한 그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이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겉에서 볼 때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상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평화, 그 미묘한 에너지 파동이 의식이며 그 의식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식 중 하나가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은 받아들임의 한 측면이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로 책임져야 할 유일한 것,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식 상태이다.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즐거움은 깨어있는 행동의 두 번째 방식이다. 과거나 미래 대신 현재의 순간을 삶의 중심점으로 삼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능력은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삶의 질도 높아진다. 즐거움은 순수한 있음의 역동적인 측면이다. 우주의 창조적인 힘이 자신을 의식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나타난다. 하는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일을 이미 즐겁게 하고 있을 때 외부 차원에서의 확장과 긍정적인 변화가 당신 삶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그 행위를 할 때, 그리고 그 행위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닐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즐거울 것이다. 사실 즐거움은 당신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한 살아있음의 느낌이다. 그 살아있음은 당신 자신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역동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즐겁게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과 연결해 준다. 여기 당신의 삶 속에 힘과 창조적 확장을 가져올 영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생활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당신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포함시키라. 그런 다음 목록에 있는 일을 하게 될 때마다 그것을 깨어 있음의 도구로 삼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 속에 온전히 존재하고 그 활동들 배후에 있는 당신의 내면에 깨어 있음, 살아있는 고요를 감지해 보라. 이렇게 하나하나의 행동을 자각하면서 하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지루하지도 짜증스럽지도 않으며 실제로 즐거워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내면의 의식 차원이다. 이것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일 속에서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발견하는 일이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의미가 빠져 있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의식 차원을 아직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의 주된 목적은 의식의 빛을 이 세상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의식을 위한 매개체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새로운 지구가 탄생한다. 순수한 있음의 기쁨은 의식이 깨어있는 기쁨이다. 그때 깨어있는 의식은 에고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당신 삶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그때 당신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온 행동에 의식의 힘이 실려 자연스럽게 더 큰 뭔가로 확장됨을 발견할 것이다.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 무엇인가를 달성하거나 무엇인가 되려는 바람 없이 단순히 자신들이 가장 즐겁게 하는 일을 할 뿐이다. 그들이 하는 일에는 즐거움에 강렬함이 더해져서 일반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성이 따라온다.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거기 어딘가에 에고의 잔재가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이다. 당신을 통해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다. 그 본질을 당신은 모든 존재들과 공유하고 있다. 14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며 수피의 스승인 하피즈는 이 진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나는 신의 숨이 통과해 흐르는 피리의 한 구멍이다. 그대여, 이 음악을 들으라. 깨어있는 행동의 세 번째 방식인 열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깊은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목표와 비전의 요소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열정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은 창조적인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엄청난 강도와 에너지가 동반될 것이다. 당신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리고 그 여행을 즐기는 화살처럼 느낄 것이다. 곁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당신이 스트레스에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열정의 강렬함은 스트레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더 많이 원할 때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통 스트레스는 에고가 돌아와 당신을 우주의 창조적 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다는 신호이다. 우주의 창조적 힘 대신 에고의 욕망이 주는 압박감과 긴장감만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해내기 위해 힘들게 나아가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와 달리 열정은 에너지 진동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적 힘과 공명한다. 열정에 불타고 있을 때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만 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열정은 창조적 에너지의 물결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다만 그 물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준다. 그 힘에 접속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룬 것을 경의와 찬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 업적을 당신과 동등시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진리를 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목표와 비전과 결합하면 열정이 생겨난다. 목표가 있다 해도 관심의 초점은 현재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적 목적과의 연결해서 이탈하게 된다. 비전이나 목표가 영화배우나 유명 작가나 부유한 사업가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부풀린 이미지, 즉 숨은 에고의 형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목표가 바닷가의 대저택, 개인 소유의 회사, 1,000만 달러의 은행 예금 등 이것저것을 소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한다. 부풀린 자기 이미지와 이것저것을 소유한 자신에 대한 비전은 모두 정적인 목표이며 따라서 당신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
그 대신 목표는 반드시 역동적이어야 한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다른 인간 존재들뿐만 아니라 전체와 연결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향해야 한다. 유명한 배우나 작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보는 대신 자신의 작품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 그 활동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가를 느껴야 한다. 자신은 하나의 문이며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모든 생명의 원천에서 나온 에너지가 그 문을 통해 모두를 위해 흘러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즉 마음과 느낌 차원에서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열정은 마음속 청사진을 물질 차원으로 옮기는 힘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결핍감도 욕망도 개입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타나게 할 수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타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힘든 노동과 스트레스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지구의 방식이 아니다.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의식을 통해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열쇠를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주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